민생이 엄청나게 참 곤란하고, 오늘도 소개하겠지만은, 그런 고충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뭐 조선이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산이 살았고, 또 자기가 공직 생활을 잠시 하면서 참 불운한 시대를 보냈죠. 당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집안이 멸문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았지만 다사는 그것이 불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낮아질 때 낮아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어떤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술이라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인해 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와중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사의 큰 정신적 유산의 뭡니까 유산으로 우리에게 자림하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민심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단지 우리가 목민심서 지나간 시대 또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저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문에도 목학판이거든요. 이걸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대에 다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문의 일부를 내가 잘라왔는데 우리 그 책에 적혀져 있어요. 서문이 뒤에 보시면은 인상 깊은 내용이 이겁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은 점치는 어떤 점수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 유학의 근본적인 어떤 뭡니까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철학적인 책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다산도 이야기하잖아요. 옛 사람의 글과 행실을 많이 알아 그 덕을 쌓는다고 하였으니 주역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로 나의 덕을 쌓고자 다르게 말하면 수신이다 이거죠. 수신. 나를 닦는 거. 그것을 함이지 하필 왜 내가 목민을 위해서 이거를 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의 어떤 덕목에 있어서도 수신의 이야기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목민심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행정지침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산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닦았느냐 이 말이죠. 덕을 쌓았느냐 이거죠. 덕목을 갖고 갔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 내용 가운데서 좀 훑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제가 의도한 주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을 가지고 또 다산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체제가 유교적 철학적 사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 속에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를 또 어떻게 인식하였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산의 수신과 세계인식 이런 의미로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세계인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치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 유교적 세계에서는 세상은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은 내가 다스려야 돼.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내가 지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화하고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이끌고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세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다산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다산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오늘 목민심서에서는 자기 목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세상과 어떻게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은 다산 나 자신은 수신의 문제가 굉장히 큰 하부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닦는가? 내가 어떻게 어떤 하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내가 자리매김하는가? 이것이 큰 과제였거든요. 자기 일생의 과제였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수신의 영역은 그럼 수신은 무슨 덕목을 닦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교적 질서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그죠? 5가지 오상이라고 그러죠. 5가지 오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은 콘스탄트하다는 뜻이에요. 즉 변하지 않는 세상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이거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수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오상이라고 5가지 떳떳함 이렇게 변해가기도 하고 5가지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 애자하고 또 달라요. 그죠? 이거 어질 인자인데 이 인이라는 것은 나머지 4가지를 포섭하는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찌됐든 의로움과 예의 발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걸 다 다루지 못하고 지 않은 것 그리고 신뢰 이것이 어떤 유교적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될 그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성의 단계가 결코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어떤 하늘의 뜻과 부합하게해서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된 삶을 뭐라 그러면 그것을 성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인. 유학에서는 성인이라 이야기하고 성인을 치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꼽습니까? 공자를 이야기하죠. 유학에서는. 그리고 그 아성, 거기에 버금하는 아성이라 이야기하죠. 버금하자. 그 사람은 이제 맹자 이런 사람 꼽습니다. 맹자. 그 성인의 반열에서는 안 넣어줘요.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치지만 않지만은 이런 것을 계속 닦아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일컬어 현인이라 해요. 현인은 그레이드가 한 단계 낮은 사람이에요. 계속 그것을 노력하고 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일컬어 이제 현자라 이야기하고 현인, 성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꾸다 보니까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겠죠. 내가 하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인간으로 내가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는 말이죠. 그 정체성 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떳떳한 도덕성, 또 윤리성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을 목민주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도덕성과 윤리성과 결부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이것이 이런 정체성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항상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 어떤 항상 그것이 우리 과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해도 항상 무엇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일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영향을 절대로 미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도덕성이나 나의 정체성이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또 특정한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특정한 어떤 시간에 한정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상황 가지고 주어지면은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죠.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것이 바른 결정이 아닌가. 항상 우리는 이런 루틴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다산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그 관료로서 어떻게 갈 때는 어떻게 하고 퇴임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다산의 어떤 자기 수신의 어떤 결과물로서 자기에게 곧 숙련된 정체성이 반영된 그런 어떤 지침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사는 수기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뭐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행실을 담고, 말을 담고, 그러는 거죠. 본을 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맥락이 있죠. 그죠?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상. 이미테이션 한다 그러죠. 닮아가는 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닮는 거예요. 말도 닮아가고, 행실도 닮아가고. 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인물 한번 참조해 보시죠. 이 보면은, 몇 가지 항목, 12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12가지 그 편명이 나옵니다. 그죠? 12가지 편명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요약해서 다 다루면 너무 힘드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봤어요. 몇 개를 내가. 중요한 건 뭐 다 다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윤리 덕목. 그 공직자가 부임해서 임기에 부하임해서 지방으로 내려갈 텐데, 그죠? 지방에서 행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 해관이라고 해요. 관직을 해체시킨다. 해관을 하고 또 가면서 가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율기라 그랬잖아요. 율기. 율기는 뭐예요? 나에게 법을 만드는 내 스스로. 기강을 만드는 내 스스로에게 기강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강을 잡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을 하고 내가 어떤 걸 준칙을 가지고 목민간의 생활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목민간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산은 그걸 꼭 일잡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산이 굉장히 어떤 바른 어떤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것이 있고, 또 공직 사회를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본공이라 그랬죠. 본공. 본공은 뭘까요? 공공에 봉사한다. 그죠? 공공에 봉사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 살펴봅시다. 부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 놨어요? 부임할 때는 금소서박. 금소박이라 이거지. 이것은 굉장히 유교적 가치에서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것. 그 선비는 결코 집을 지을 때도 아주 심플하게 지어라 이거지. 집을 거창하게 짓고 이런 거 하면 선비가 아니다. 이렇게 그 가치를 내세우거든요. 부임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부임할 때도 뭡니까? 뭐 화려한 치장하지 말고 그냥 금소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이것이 단지 부임할 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때도 항상 검소한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항상 지금은 이제 여기 나이들이 다 우리가 이제 많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그래. 집에 지금 너무 많아. 잡동사에 너무 많은 거야. 하나하나씩 좀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금소하고 소박함으로써 우리 노년의 생활을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해관.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만을 남겨라 일어났어요. 그죠? 해관, 사랑만을 남기고 영예롭게 떠나라. 그렇게 그 다산이 목민간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도 이러한 견지를 늘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기서 하다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요거 아세요, 여러분? 요거 보신 적 있죠? 상림공원. 상림공원 가보셨어요? 역사공원. 이거, 이 비석 본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비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역사인물공원에서 새긴 조병갑 선등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이죠. 설명서 별도로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 비석이 한 칼을 먹었어요, 한 칼을. 이 사람이 선등비라는 선한 정치를 폈다. 그것을 기준해서 시험 보는데 한 칼을 먹었어요. 이게 순순한 구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병갑은 누군지 알죠? 조병갑은 우리나라 갑오 동학혁명의 이 사람이 그 방아쇠를 닦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어떤 폭정 때문에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 그 시작된 게 그 동학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부정부패 관리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 사람이 정치를 우리 함양에 와서 정치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그거 몰랐죠? 저 보세요. 한강원리 조병갑은 1880년에 함양 군수를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저 땅에 천안으로 갔어요, 천안으로. 천안 군수를 했고, 93년에, 약 13년 후에 저쪽에 고부로 갔다고. 고부라 하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거. 13년 후에 가서 결국 사고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결론은 그러면은. 이 사람 기왕 갔어요, 기왕. 잠시 갔다가 이게 백이 좋아가지고 조정에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조정에 가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 그런 거 비슷한 거 합니다, 또. 이런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최시영 알죠? 동학 교주, 누굽니까? 교주, 최시영. 최지우 동생. 최시영인가? 최재우 선생을 이 사람이 공문을 그걸 사형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와, 말도 못하죠, 이거 완전. 그런 인물이 바로 조병갑이에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함양에 와가지고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선진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세웠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함양 국민이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세웠어요. 셀프 선진비야. 왜? 이게 1887년에 세워졌거든. 자, 이격이 떠나고 한 7년 후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난 이거 갈 때마다 내가 그 문화해설사 비슷하게 하거든요. 요번에 손님 오면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무슨가 있건 뭔가 있건, 이거는 우리가 늘, 이게 진실 그대로의 어떤 문서냐,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천년만 가짜를 생각해. 조선과 조弁과 군주는 유빈을 팽폐하고 공업을 틀어서 관청을 거치고 세금을 감해주며 마음이 곱고 정사에 음했기에 그 사심없는 선정을 기리어 이때 세웠다.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탁 연결하니까 벌써 인터넷 연결해줘가지고 탁 해주죠. 읽어보세요. 여기. 자, 잠시만 볼게요. 요 밑에 걸 봐야 돼. 이 사람이 그 당시 가가지고 보니까 조그마한 그 저수지가 있을 때 거기가 그 팽야가 많잖아요. 그 주민들이 쓰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토목공사한 거야. 오늘날 우리 토목공사 많이 하죠. 관에서 토목공사가 지가 만세보라고 하는 그 강정동원회가 다 쌓은 거야. 그걸 큰 못을 하나 더 만든 거야. 볼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잘 쓰고 있는 그 저거 받고 너가 이제 내가 우리 관에서 만든 거 하니까 너 물세 내 이런 거예요. 물세 내. 예? 그래가지고 물세를 물렸어요. 그래서 그죠? 첫째는 안 물렸는데 둘째부터는 물세를 내기 시작한 이건 약과야.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 초상 났다고 부족은 2만 2천 냥 거다라 이랬습니다. 아들 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뭡니까? 2천년을 그다질 줄 알았던 이후로 전창혁이라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권장혁을 맞아 죽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선정비를 세우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 보세요.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악행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 관가를 기습을 했겠어요, 농민들이. 그리고 악증으로 굶주린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악령이라고 했다.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보석금 지불하게 하면 쌀을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쌀로 이제 이렇게 세금 내고 했는데 생명 착보 이런 것들을 최시험도 이렇게 다니냐 아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이 우리 함양에 분서로 와 있었다 이거지. 분서로. 그래서 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한 칸 먹었어요. 이 써놨어요. 설명서가 뭔지 한번 읽어보셨죠? 여기 때 철판으로 적어놓은 거. 적어놨어. 이걸 철거를 해라. 이 우리 수치다 이래가지고 함양 국민들이 난리가 났대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그래, 그럴만도 이해가 하지. 내가 첫 번째 들었을 때도 내가 저 누구야? 조弁과의 비가 함양군에 있단다. 그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이런 수치가 하고 나 그 생각했거든. 아니 다른 데 가보니까 내역을 적어놨어.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붕괴해가지고 벌써 칼로 훼손을 한번 했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함양 사람들이 양반은 양반인가 봐요. 이걸 버릴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딱 이런 거야. 천안에도 또 선전비가 또 있었다 그러거든. 선전비는 난도질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 면에서 나는 이 함양 국민 역시 참 사람이 도라이 넓구나. 그런 이야기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나쁜 역사든 좋은 역사든 우리가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랑만을 남기고 영예롭게 떠나라 그랬는데 조弁과 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좀 저질렀고 또 이거는 좀 오늘날의 이야기인데 우리 반기문 씨 있죠? 유엔 대사를 하신 반기문 씨가 다 잘하고 잘했는데 유교적 어떤 가치나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윤리성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유엔 대사했다고 살아생전 기념관을 지어요, 지금. 충청도 어딘가. 난 그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어떤 수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안 시켰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자기 살아생전에 저런 것들 사람들이 일을 벌이더라도 뜯어말려야지. 당연히 뜯어말려야지. 누군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노벨상 타겠답시고, 그죠? 돈, 그 의무로 갖다 줬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노벨상도 거부해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뚝심이 있고. 왜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왜 남들의 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 연연하냐, 이거죠. 준다 해도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심정을 가져야지.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참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요. 생존에 대해서,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 동성을 만들다니. 너무 참 부끄러운 일. 오늘 우리 함양에도 그렇고, 막 전국이 다 그러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 어디 합격. 플래카드 써본 적이, 너무 낯뜨거운 일이라, 나 생각해. 어디 고위직 공무원을 갖다 별 달았다고 붙이고, 어느 학교도 붙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 그죠? 이거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6.25 정통적으로 가진 사람은 너무, 옛날엔 저런 거, 우리 선생님, 내가 배우는 선생님, 저런 거 보고, 옛날에 저거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야. 한 40년 전만 해도 저런 거 어디 갖다 붙여, 저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참, 이게 윤리가 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윤리가 없다기보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문제가 있고. 계속 가봅시다. 율계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공직자로서 어떤 기본적인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가 문제 첫째, 그죠? 규칙을 삼아야 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법으로 삼아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리스트가 쭉 있죠. 칙궁은 뭡니까? 칙궁? 칙궁은 뜻은 몸궁자거든. 몸궁자. 나의 몸을 어떻게 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은 뭡니까? 몸가짐이라든지 말이죠. 내가 늘 반성해야 되는 거, 성찰해야 되는 거. 또 과목을 유지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걸 바로 벌하는 것보다 관용의 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다 적어놨어, 자기가. 그리고 청취해라 이거지. 민원을 청취해라 이거지. 북을 매달았다 그랬잖아. 우리 관가에도 이제 우리 중앙정부도 그런 걸 하지만, 다산이 그렇게 근면을 해요. 북을 매달아라, 밖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두드리라고. 그렇게 소통하라 이거죠, 세상과. 그리고 유흥에도 너무 산만하게 그렇게 놀지 마라 이거지. 기생 끼고 이렇게 놀지 마라 이거죠. 그래, 독서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덕목들을 칙궁에서 다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율기 아래에 있는 청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맑게 한다 이거죠. 병결,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이것도 있는데, 청렴해야 된다. 첫째는 청렴해야 된다. 이거 관리로서의 오늘날까지도 최대의 덕목으로 이제 삼고 있는 테마가 될 테고요. 탐욕을 경계하고 뇌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지금 뇌물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있긴 있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정부가 투명해져가지고. 그죠? 여러분 책에 1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92페이지. 교과서 192페이지. 팔맞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순천에 가면은 팔마비가 있대요, 팔마비. 팔마비가 있는데, 아주 청렴한 선비가, 수령이 아마 순천에 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192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았던 건가 봐요. 돌아갈 때 정관회오로 말을 줬다 그러죠.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은 받지 않았다는 거야. 받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그 사람 이름이 이때까지 남잖아.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이때까지 남는 거야. 사랑만을 남기고 영예롭게 떠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내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어떤 공직자의 어떤 윤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의 어떤 리더를 하고 있는 단체의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엄격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대 윤리성을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룡이라는 것은 아껴 써라 이거지. 아껴 써. 공공비물이라고 네 마음대로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우리도 이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어떤 오류 같은 거, 회사 물건이라도, 연필 하나라도, 볼펜 하나라도 내 한테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지. 아주 마음가짐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거. 실수로 가져오더라도 그런 것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하나가 세면은 두 개가 세게 되고,
10개가 세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부터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에서 물건을 써야 된다. 물질을 써야 되고. 나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나는 늘 그런 이제 좀 초대교회의 어떤 원형질의 모습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4가지 큰 요소가 있죠. 예배, 교육, 전도, 또 교제. 이런 4가지 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예산을 쓸 때도, 우리가 초기 예산을 짤 때도 그 밸런스가 우리한테 잘 지금 있는가? 몇 %는 예배 영역으로 우리가 쓰고, 몇 %는 교제 영역으로 우리가 쓰고, 이게 약간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조금 퍼센테이지의 변동은 있어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내가 있어 봐서 알지만은, 연말 정산하게 되면은, 막 스크린에 비추고 하는데, 돈 얼마 썼다,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요. 재정 분석하시는 분이. 그래프로 이렇게 좀 나타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돈 얼마 썼다, 얼마 예산했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거든. 이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공의 어떤 그 파트는, 일반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공. 본공이죠. 이게 보면 몇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최선화 집사님 아니고 임금의 덕 이런 것들을 우리 임금께서 훌륭하시다 이런 것 널리 퍼뜨리라 이거지. 그런 이야기고 임금님이 품으신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너희 백성들이 알리라는 거고 예제 이거는 이제 상부의 지시가 대의에 어긋나거나 본인의 윤리적 기준에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다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니가. 사임해야지. 이 정도로 철저했어.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상관에 대한 예의와 의견은 반드시 네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전임자의 잘못에 대한 태도. 전임자가 내 앞에 왔다가 좀 잘못하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질하고, 까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죠? 덮어줘라, 이거, 덮어줘라. 다사는 덮어줘라, 그래서. 덮어주고,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관리가 부당하게 아마 자기가 좀 착취한 게 있나 봐. 전임자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이름도 없이 자기 사적 돈으로 그 다 메까는 겁니다. 이 정도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관리들이 또 있었고. 우리 윤리성은, 우리는 그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보통.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갚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뭡니까? 나의 도덕적 기준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도덕적 표준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나이가 빈틈이 없어져. 굉장히 어떤 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이것이 거기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의 물샐 틈 없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법 말할 필요 없죠. 법을 반드시 준수해라. 수법.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그렇지만 사례에 맞게 융통성도 좀 발휘해라. 이거예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요즘 거꾸로서 법관이라는 이 판검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전부 다 법리 해석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일을 걸어서 흑백 논리주의자들. 나머지는 몰라. 법조문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 보는 거야. 상황을 안 살펴. 거의 살피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사는 그런 어떤 아주 흑백논리주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사례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로 이제 신임 공무원들 첫 발령 받고 나면 이제 군에서 배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원리 원칙으로 딱 적용하는 거예요. 초짜들은 이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뭡니까? 어떻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데, 이걸 원칙대로 그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 있더라고. 나도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민심서를 찍은 이유가 그거잖아. 백성들 잘 살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지침을 말했는데, 법도 준수해야 되지만 역시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라. 문보는 뭡니까? 문서 관리한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공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분명하게 적어라. 분명하게 뭐 옳고 그런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분명하게 적고 또 성의 있게 적어라. 성의 있게 문서를 작성할 때 요즘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 보면은 내가 내 개인적인 뭐 소개입니다만 문서가 막 이 말이 되는 것 같은 말이 안 돼. 논리가 조리가 없어요. 그런 건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거든. 내가 늘 학생들하고 옛날에 싸웠던 이유가 불러놓고 그룹들 불러놓으면 이게 논리, 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그런 식으로 늘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이거 내가 패티션을 해야 된다, 청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적어야지. 아니, 부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내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뭐 학생들이 안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레포트를 하나 적으라도, 저는 좀 그런 면이 엄격한데, 첫 페이지를 굉장히 잘 적으라, 니가. 첫 페이지는 뭐냐? 숙제를 내주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타이틀이 있고, 무슨 과목이라는 정보가 들어야 되고, 그죠? 모든 정보를 그 첫 페이지에 네가 다 그걸 읽고 평가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것을, 이 문서를 받아보는, 숙제를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 선생이겠죠. 그 선생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고, 어떤 정보가 선생님이 필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적어라, 이거야. 그 템플릿을 써라, 이거죠. 이런 훈련을 제가 많이 시켰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들은 그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딱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 레포트가 몇 점이라는 게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첫 페이지만 봐도. 첫 페이지만 글씨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봐도 이거 펴보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 점수에 딱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뭘 해도, 빈틈없이 성의를 다해서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문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가치를 성실하게 준수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레포트라면 그게 맞게끔 써야 되고, 내가 뭘 부탁하는 입장에서 쓰라면 그게 맞는 또 격식에 맞게끔 문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이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절절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누가 돈이 없어서 학생들한테 좀 말하기면 이거는 좀 엇갈린 이야기입니다만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가 돈이 없어.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 못 간다. 그렇게 생각, 너무 굉장히 좀 창의적이라 이거지. 돈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좀 살펴야 돼. 돈이 어디 있는가. 돈 누가 지고 있는가.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꼭 공부하고 싶지. 돈이 없다. 스웨덴 대사한테 편지를 써서 설득할 만큼 네 자신을 어필을 하라 이거라. 그래가 사실 간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또, 이때까지 이루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 무대뽀를 그래 하는데 들어주는 건 아닐 테니까 설득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고, 공납. 이거 뭡니까? 공납. 우리 오늘날 말을 하면은, 공기물의 납입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오늘 용어로? 공과금이 아니고, 관공서에 쓸 물건들 사는 거. 거기에서 부정이 기획될 여지를 마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본공의 영역에서 사무윤리 지침으로, 다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지침이 이제 몇 개 있죠. 이제 이호, 예병, 형공. 이거 많이 해야죠. 공부 학교 시간에. 조선시대 때는 6개 그 부서들이 있었잖아요. 크게, 중간층에. 그게 맞게끔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2부에서 하는 일, 그것은 속리, 관리를 단속하는 거. 부하직은 단속 관리. 예의를 가지고 하라. 임금도 신하들에게 예의를 가지고 해야 되고, 임금이라고 다 신하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의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은혜에 기반해서 부하를 다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하직원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밑에 있는 직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그 동료로서,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대한항공에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서도 찰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함정수사 하지 말라고 해요. 함정수사. 네? 함정수사. 요즘 뭐랍니까? 우리 요즘 쓰는 용어를 뭐합니까? 검찰에서, 계획수사. 계획수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는 호전. 호전의 업무 중에서는 권농이 제일 중요해요. 이 권농이. 농사를 권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농사 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경제적 기반이 농업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하라 이거야. 경제 살리기. 오늘날 말하면 목민 간의 제일 가는 임무가 바로 농사를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정보를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목민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농업 경제 기반이었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경제 주체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늘 다루는 거, 그죠? 정부, 주체가 누구죠? 정부. 다 잊어먹었나요? 정부, 기업, 또 국민. 정부, 기업, 국민이 경제 주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뭘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삼습니까? 상업, 공업, 서비스업, 그죠? 이런 것들, 금융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농촌에 임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한 10% 미만이에요, 요즘,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업에 임하시는 분, 서비스업에 임하시는 분, 공업에 임하시는 분, 물건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은 옛날 조선시대 유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그런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굉장히 천한 일이었죠. 왜 천한 일이었을까요? 이익을 탐한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탐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이익이라 할 때는 여기서는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을 다루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선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사하는 거. 장사는 뭡니까? 항상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가 쉽고 또 속여야만 하고 이런 어떤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관 세계관이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살고 있는데 유교적 세계관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를 보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교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맞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 문제는 여전히 깡그리 그 가치가 무시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익을 추구해도. 그죠? 막 폭리를 취한다든지 말이죠. 또 부도덕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여전히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잣대 보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지를 하면 되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어떤 금융자본주의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금융자본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사람을 통하여서 뭡니까? 자본을 축적하는 일들, 돈을 버는 일들, 쉽게 말해서. 금융자본주의는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돈 먹고 돈 먹기 어디입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가상화폐시장. 이거 아무 한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것도 일이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거 돈 놓고 돈 먹는 거야. 공식적으로 법에서 인정해주는 투전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해요, 사실. 이것도 기독교적 어떤 우리, 신학적 과제로서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어떤, 곧 도래하고 또, 김혜인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늘 취직할 때 그 이야기했어요. 너 회사 가만히 보니까 금융자본주의 첨단에 있던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경계를 하곤 했거든요. 가상화폐 이런 거 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정말 고민해야 받는 거.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우리 성경적 윤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합당한 일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라. 지금 세대는 이거 수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오는 세대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런 걸 나는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아니죠. 여러분 거는. 예전에도 교민, 이것도 중요해요. 경제 살리기 목민관이 해야 될 가장 어떤가는 임무라 그랬고, 교민, 백성을 가르치는 거.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목민관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너희가 왜 정치하느냐? 내가 왜 백성에게 배를 주느냐? 그냥 네가 왜 건농을 하느냐? 관리들을 단속하느냐?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는 뭘 하기 위해서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야기를 다룰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뭐냐? 목명한 목표는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뭘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유교적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유교적. 사람이 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가? 이런 거 가르치는 거지. 시민으로서, 나라의 어떤 신하로서 어떻게 자살해야 되나? 그런 건 아주 마이너한 거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행동이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런 걸 백성들이 가르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결국에는 목민간의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이거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야. 오늘날 이걸 적용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거 경제생활하고 직장 나가고 하는 거 왜 하느냐? 이걸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른 어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믿기 위한 뒷받침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 이거 뭡니까? 직업 그 자체에 몰입한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지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람의 교화, 사람의 도리, 예절, 또 사람들끼리 화평하는 이런 거 교육시켜라는 거야. 수령. 이거 하려고 너 결국 경제 문제하고 농업 문제 얘기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다산을 조금 비판한다 그럴까요? 그걸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전 중에서 변등이라는 게 있어요. 변등. 쉽게 말하면 신분제를 변동시키지 말아야 되지. 상민인 녀석을 양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이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다산 역시 신분제 사회의 체제를 개혁하고는 하는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그까지 시각은 열리지 못한 것 같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거든. 신분제 사회. 양반 사회, 상민 사회, 천민 사회,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또 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간대가 그 훌륭한 그 인류의 서생이긴 해도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갔거든. 카스트 제도 알죠? 브라마, 수드라, 싸면서 이렇게 계급을 인정하고 들어가거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 윤리에 봐서는 이것이 극복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때 병적 병적 업무 관리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첨정은 뭡니까? 장정을 리스트를 만드는 거. 그걸 첨정이라고 그러는데, 16세에서 60세까지 장정으로 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군적이 올라가 있어요. 군적 대장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게 관리들이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 하나 있었죠? 애절량이 무슨 말을 그랬습니까? 네? 슬퍼한다. 슬퍼한다. 그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린 그것에 대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애도를 표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열어놨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시로 써냈거든, 시로. 그 노전마을이라는 것은 강진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에요. 강진 앞에 있었던 마을인데, 노전마을 젊은 여인의 고통소리, 그칠 줄을 모르네. 그 현이라는 것은 마을 현자적이죠. 그 마을 현, 어디입니까? 함량현, 이런 식으로. 현물 향해 우부짓다, 하늘 보고 호소하길. 싸움 터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죽어서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옛부터 남전량은 들어보지 못했구나. 남자가 이 생식기를 스스로 끊었다는 이야기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이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 대뇌물도 안 말랐는데 이제 탯줄을 아주 끊어서 말리지도 않았는데 3대 이름이 다 군적에 실렸다 그러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실렸고 지금 남편 실렸고 갓 태어난 자식도 실렸다 이 말이야. 3대가 다 실렸어. 죽은 사람도 벌써 실렸고 이제 막 태어난 16살도 안 된 애도 실렸다 이거지. 가서 억울함 호소해도 움직이는 호랑이요. 관리는 호통치며 마구간 소를 끌고 갔네. 그 군포를 해야 되는데 그 못 끌고 가니까 우리 관생이 빚졌다 이거지. 소를 끌고 간 거죠. 칼을 갈아 방에 드니 자리에는 피가 가득 스스로 탄식하길 자식을 낳은 것이 화로구나. 무슨 죄가 있어서 잠시 음영 당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도 중국에 이게 중국 고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벌이 있었잖아요. 그 무슨 궁형이라 그러죠. 궁형. 궁형한 사람들 잠시와 비슷한 그런 공간에 가닿았다 그래요. 그걸 아마 다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민 땅도 중국 땅이에요. 중국의 어떤 땅에 아이들이 그것도 슬픈 일인데 옛날에 환관을 시키려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집안에 환관을 보냈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낳고 또 낳으면 하늘이 정한 치언을 하늘 땅 올려서 아들 되고 딸 되는 것이지 말과 돼지를 거시함도 또한 그 서럽건을 하물며 후세를 잇는 사람들에게 있었으랴. 부호들은 한평생 풍류나 즐기면서 나달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이 없는데 양반들이 했다는 거죠. 똑같은 백성 두고 왜 이다지 차별일까? 객창에서 거듭거듭 시경, 에 있는 한 시를 내가 한번 에워보내. 아주 청빈한 올바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산이 시를 적었다고요. 자기가 유배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아까 시아버지 죽었는데 병직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너 세금 내라는 거야. 그걸 뭐라 하는 거야? 백골이 됐는데. 백골 징포. 포는 것은 옷값으로 이런 걸 받았겠죠. 세금을. 그리고 황구청정은 뭐예요? 황구는 어린아이 입을 이야기해. 저 때문에 작은 아이를 장기에 올리는 거예요. 16세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탈해가지고. 있잖아. 너희 아이 있잖아. 이거 돈 뺏어가는 거예요. 족증은 뭐예요? 가족 중에 뺏어가는 거야. 가족 중에. 네 못 갚았잖아. 대신 네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민증은 이웃 입장이거든. 이 집안에서 못 갚고 이거 너희 집에서 갚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런 말이 다 나돌았으니 얼마나 물란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근사님한테 근사님이란다. 얘가 왜 안 가냐? 얘가 안 들어가려고 하나? 아니, 여기 스크린이. 아니, 여기 앞으로 갔어야 돼. 여기까지 가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 있죠? 뭐였죠? 거열형. 짜지 5개 찢어지고 이런 거. 이제, 집사님 공부하시고 나한테 코멘트를 해주셨어. 사람을 먼저 목을 날려놓고, 그렇게 우리 조선세대는 뜻했다. 내가 이제 논문을 또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논문을.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말고, 논문을 내가, 이럴 때 난 학술적 근거 하거든. 공신력 있는. 논문을 찾았어.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 19세기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을 베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일로 바뀌어갖고, 그 이전에는 사진을 먼저 찍고, 목을 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지금 형정 보세요. 형정. 다산이 살았을 때는 전부 다 관련 소송하고 이렇게 한 거, 고발 사건이 다 뭐예요? 묘지 관련이야. 이 얘기가 되죠? 왜 묘지 관련이었겠다는 거. 명당에 자기 조상 모셔야 되잖아. 유교사에서는 명당에. 그때 이분의 일이 묘지 관련 사건이라는 거야. 송사가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싸우고 하는 게 다 묘지 관련하는 거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소송은 어때요?
우리나라 소송 해당 혹시 얼마나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년에. 잘 모르죠, 그죠? 한번 통계를 내가 뽑아왔거든요. 이 보세요. 한국 사회 소송 관련 실패 2021년 19년인데요. 몇 년 전에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송이 1년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650만 건 건이에요. 650만 건. 그러니까 2013년에 보면 민사사건이 463만 건인데 1년에 이걸 따져보면 성년 인구, 우리나라 성인 인구 20%가 매년 민사사건 한 건씩 제거한 그 20%가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겠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부도덕한 사회로, 비윤리적인 사회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보십시오. 민사사건이 있잖아요. 민사사건이 전체 소송사건 중에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있잖아요. 민사사건이 70%라. 민사사건이. 70%가 민사사건인데, 한 470만 건인데, 얼마나 많이, 판사들이 다 재판하겠어요? 이 민사사건 중에서도, 또 보세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을 법원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 있죠. 그 소액사건, 소액 3천만 원이 소액이에요. 우리 살 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잖아. 이걸 다 소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소액은 왜 하느냐? 그렇게 정해놨느냐? 소액은 판결문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판사들에게 특례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판결문을 안 써도 돼. 그냥 선고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재판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민사사건은 약 70%인데 민사사건 중에도 또 70%인데 이걸 판결문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이게 내가 이긴 건지 내가 진 건지도 그거는 더 나오겠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항소를 하려 해도 근거가 없어. 판결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야. 얼마나, 왜 3천만 원 적겠어, 법원에서.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판사들이. 법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건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보십시오. 계속, 파란선 있잖아요, 파란선. 민사, 1심, 본건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계속, 1950년부터 전쟁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인구도 증가력이 있겠지만은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흘러왔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그걸 이제 이것이 시작하는 거죠. 그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사회가 사회권 천국이야. 사회권 천국 대한민국. 이러면서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말도 못해요. 이거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가 생긴다는 건 사람 믿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을 조장하게 되고 사회의 분위기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자산이라 이게 사회적 자산. 돈만 가지고 화폐에 금덩어리 있다고 이게 자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게 신뢰가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거야. 이것이 구축되지 않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고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도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기본권 보장 및 복지와 관련한 어떤 사건을 굳이 조금 꼭 맞는 건 아닌데, 보자면 애민과 관련한 사안들, 또 진황은 뭡니까? 진황. 어떤 구해주는 거죠. 구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 때 백성들 구해주는 거. 그런 정책들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에 최선을 다해라. 몽빈감들이 그렇게 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약에서의 어떤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어떤 부류들은 사회적 약자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과부, 또 고아,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 조선시대도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런 사람들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어제 아래 국회에서 젊은 20대 애들이던데, 한 4-5명이 국회 해견을 하더라고. 어제 아래께.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면서, 현재 2020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가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이 다 뭐 몇백 조, 몇천 조가 될 거 아니에요. 몇천 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줘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걸 다 주고 나면은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떠냐? 1,800조가 지금 빚을 치고 있는 셈이라는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 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야. 이건 누군가가 내건 없거나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누가 내야 돼? 젊은 세대한테 맡긴다는 거지, 이걸. 이거 참 부도덕한 짓이거든. 이거 연금개혁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래 세대의 40% 내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자. 그리고 지금 더 퍼주자. 이게 국회의원들 주장인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거야. 그죠?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요. 그럼 나는 국민연금을 만들 때부터, 난 지금 국민연금 혜택자도 아닙니다만은, 이걸 왜 강제하느냐, 이거. 나 내 입장 그랬어. 왜 강제하느냐. 들 사람 들어라, 이거야. 주돈 놓고 지가 세이브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왜 국가가 해주냐, 이거. 나는 그런 입장이거든. 하려면 하는데 왜 그걸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느냐,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젊은 사람들 봐보세요. 왜 이게 문제가 40%, 50% 세금으로 걷잖아요. 이거 무슨 문제겠어요? 결국 환원시키면 이 아이들 시간들, 이 아이들 청춘들 다 뺏어가는 거야. 이 아이들 70 살 거면은 한 30세 정도는 이 아이들 노동을 다 지금 기존 세대에 뺏어가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너무 잔인한 짓이잖아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또 사회보장제가 어느 정도는 잘 돼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약값이 전부 다 공짜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약이 필요하다고 약을 쳐놓고 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 이야기야. 그리 가져간다는 거야, 약을. 이게 왜 자기한테 이런 혜택이 왔는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지. 받는 사람도 문제고, 주는 사람도 문제, 주는 정부도 문제다 이거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참 이 문제가 많이 있죠.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충 그건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목민심서 내용 중에서 책을 많이 읽어봤다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네. 마음에 남는 대목, 좀 도전받았다, 이런 대목이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사는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목민간이 갖춰야 될 윤리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는 직장 또는 조직 내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관계 속에서 윤리적 문제에 많이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혹시 기억나는 일 중에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업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한 경험이 있는지 싶어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오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오는가? 그런 원칙들은 있는가? 그걸 나는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늘 던져봐야 됩니다. 던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야기할 볼 만한 거 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소득신고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세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너무 많죠. 난 합의하지 않는 세금도 많고, 모르는 세금도 많고. 맞아.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맞아요. 내라 하니까 내는 거지. 신고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옛날에는 조용조 딱 세 가지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경영에 필요한 돈. 그렇지. 지금 무슨 부가가치세, 무슨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내가 이게 중복돼서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겠고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 다 모르는 듯이
그런, 예, 맞습니다. 그 뭐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세금 너무 많잖아요. 자동차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있어요? 아니 주민세들 응. 직장 다닐 때 우리 내 주민세도 응, 떼잖아요. 응, 그런데 또 한 번씩 또 나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업사무소 갔죠. 우리 달달이 주민세를 내는데 이 주민세가 웬 주민세냐? 응. 이하고 이하고 똑같은 주민세를 왜 두 번째로 자꾸 내야 되냐 했더만 응. 이 주민세하고 이 주민세하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일반적인들 다 잘돼. 실제로 저기 저축사를 이중부가 되잖아요. 그게 왜 이중부가 되냐니까 그 사람들은 이 주민세하고 이 주민세 다르다 할 말이 없대. 또 공짜예요. 그거는 몰라. 예. 그런 게 부가세대 때문에 예, 그런 거 많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게 참, 세금을 없애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게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는 뭐, 이거 안 내면은 뭐, 구속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쉽게 폭력을 쓰는 거잖아. 구속을 한다는 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서 국가는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거야. 그래, 내가 늘 좋아하고 말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인두세. 사람이 머리가 달려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걸 인두세라고 그러거든. 예? 재산이 많건 재산이 적건 상관없어요. 네가 태어나가 머리를 이 미국 땅에 붙어 있는 한 네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라. 그게 나는 못 내겠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세금이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멕시코가 전쟁하는데 내 세금 내는 거지 거기에 다 쓰일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그거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감옥 가겠다. 감옥 가요. 그 사람. 진짜 감옥 가 한 이틀인가 구류돼 있거든. 저 친척 있거든 이번에 보석금 내고. 자기는 안 내요. 자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정도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다 그걸 뭐 흉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진실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면은 내가 옛날에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좀 했어요. 저 어디 모처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때 연구원이었어요. 책임지는 어떤 정부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연구원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했는데 이게 내가 책임지잖아요. 뭐 돈이 우리 이제 위에 상관이 있지만은 보스가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산대로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금 전용을 해서 이렇게 일단 조금 쓰면 안 되겠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결론은 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좀 그렇게 되잖아. 나 사장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없어.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참 그 크리스찬의 윤리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여러 가지 고민할 것 때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였어요. 예. 그런 이야기, 내가 할 이야기 많은데 다른 이야기도,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나네요. 크리스찬은 항상 어떤 윤리적 문제, 왜 이것은 나의 양심적 문제고 내가 신앙 안에서 이것이 바르냐, 그러냐 하는 문제, 내가 신앙이 어떤 진지하다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그죠? 또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윤리의 정도를 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윤리의 정도를 항상 굉장히 날카롭게 가려야 돼. 칼 갈듯이. 그런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대인관계 속에서 윤리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업무적인 관계로 윤리적, 내가 아는 필리핀에 있을 때 굉장히 똑똑한 어떤 내가 아는 선생님의 딸이었는데 이 친구가 똑똑해서 정부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정부은행에 취직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필리핀은 그 부정부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야. 상관이. 해서 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그만두고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한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또 한 가지 윤리적 문제를 다음 주에 내가 다루려고 하는데, 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건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람은. 뉴욕 앞에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낸티크리스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섬이. 거기 한 목수가 살고 있어요. 이 목수가 그 섬으로 목수로 오기 전에 뭐 있는가? 엔지니어였어. 엔지니어. 공학자였다, 그죠? 어떤 공학자였느냐? 미국의 그 유명한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알죠, 여러분? 토마호크 미사일.
그 미사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미사일 만들고. 잘 나가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벌일 때인데, 미국이. 내가 하는 일이, 공학적 일이 무기를 만들고 살상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때까지 공부한 공학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목수가 된 거야, 목수가. 목수가 돼, 저 가족, 갓난아이 애 이끌고 섬에 가서 목수생활 하는 거야, 목수생활. 그 정도 윤리성들을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 사실. 그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무 이야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야기인데, 내게는 큰 어떤 도전이 되더란 말이죠. 내가 또 공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멀리 없는 그 작은 선행 하나의 씨앗 같은 것이, 홀씨가 날라가 내한테까지 이렇게 들리고, 또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딱 적절해. 기다시 비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공인으로서 있을 때, 공인이라면 아까 이야기한 목민관,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단체에서 지도자, 리더들 있죠. 그 사람들의 덕성과 윤리, 능력이 왜 일반인에 비해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토의해보자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응? 왜 그렇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걸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렇죠. 요 이야기입니다. 일반에 비해서 왜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 이거 깊이 좀 생각이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자매가 이야기한 게 맞죠? 여기입니다. 공동체에 미치는 유익과 해악의 규모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윤리성과 조덕성은 사회 자본의 바탕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위에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그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정말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생명과 재산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런 신뢰를 내가 몇 가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글 적어놨는데요. 무능력자가 문민가에 되거나 리더가 되면 어떻다고요? 백성이나 국민이 가난해지고 고통의 삶을 살게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의 도덕과 윤리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 부정적인 사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오쩌둥 아시죠? 네. 중국 천안문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 천안문에 큰 초당을 했잖아요. 마오쩌둥. 중국 지금 중국 공산당을 지금 정부 체제를 만든 사람이 마오쩌둥이잖아요. 그 마오쩌둥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대혁명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60년대, 70년대 대약진 운동은 뭔가 하니까 웃깁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도 미국 따라잡아야 된다. 영국 따라잡아야 된다. 모택동이 생각해서. 그건 좋아. 그것까지는 좋았어. 따라잡기 위해서 벌이는 운동이 대약진 운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벌인 사건이 해계망측하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정말 사람이 벌린 일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한번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대약진 운동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내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농업 집단화도 있죠. 농업 집단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북한도 얼마까지 농업 집단화했잖아. 집에서 밥하지 말아요. 그냥. 얼마 좋아. 여자들 밥하지 말아요. 빨래 다 해줄게. 가져올 테니까. 너가 집안에 양푼 이런 거 다 없애. 밥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큰 가방에 걸어놓고 마을에 몇 개가 걸릴 거 아니야. 한 몇십 개가. 그래 밥하고 거기서 다 우리 밥 먹여준다. 얼마나 그 이상하게 화려하잖아. 그렇지만 하나 알고 둘 모르는 이 사태가 벌어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이야기 다 못하겠어요. 하여튼, 농업 집단화가 얼마나 광기를 일으켰는지, 집안에 다 이거 숟가락 그릇 하나 없는 거야. 다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너무나도
칼륨이 없고, 또 토목 고르고 있죠. 우리도 철광석 생산해야 된다는 거야. 집집마다 고로 만들어. 조그마한 소로. 풀무질 해가지고 철 만들자, 이거. 제철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산에 가 나무를 전부 다 베요. 나무를. 예? 나무를 다 베가지고 산림이 다 파괴됐다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떼가지고 철 생산하면 그 털 품질 제대로 나오겠어요? 하나 알고 들으면. 그게 토목고로 살림이고, 제4해 운동이에요. 네 가지 해가 되는 것을 없애자는 운동. 지방멸. 참새방멸.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논에 흉년을 내가지고 농작물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참새가 문제라, 이거야. 참새 다 잡아라, 이거 몇 명이. 꽁꽁꽁꽁 치면서 참새 다 보다 안 떠는 거야. 참새 다 없었어. 해가 되는 해충이라. 그래,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전부 다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력체라고. 이런 묻지 못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뭡니까? 대약진 운동이에요. 약진은 그건 후퇴 운동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 굶어 죽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윤리적 문제가 개입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아무 무고한 수백만의 사람이 죽는 거라. 수백만의 사람이. 또 한 가지. 문화대혁명. 이제 이게 비판을 받게 돼요. 모택동이가 비판을 받게 되죠. 이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니까 비판하는 놈들 다 따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인들 다 없애야 된다. 옛날 반동 부르주아들 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지식인들 다 죽이는 거야. 지시고 그것도 옛날 것은 유교적 그 유산들 있잖아요. 문화유산들. 그것도 다 막 깨부수고 공자 묘 파헤치고 막 그런 짓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또 순녀들 잡아가지고 못 빼고 불교 성녀들 잡아 못 빼고 이런 짓을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벌입니다. 이거 거의 광기예요, 광기. 히틀러가 유태인 얼마나 죽였습니까? 유태인만 600만 죽였잖아요. 600만. 유태인만 600만 죽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외에 쉽게 말하면 품질이 저하되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 있죠. 이거는 우리 민족에 도움이 안 된다. 다 죽였거든. 그걸 합치면 한 1000만 정도 죽였다 그래요. 히틀러가 1000만 플러스를 죽였다. 이거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모택동이가 문화혁명 하면서 4천만을 죽였다 그래요. 그 약 4천만. 상상해. 우리나라 인구 다 죽은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야기가. 이거 보이죠, 지금 옛날에. 이 사람들은 홍위병이라는 홍위병들. 응? 빨간 모택동이 이거 교실을 주워들고 모택동 식경들 다 하는 거야. 아무 머리 든 게 없는 학생들이 광기로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그 사줄 잡아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All ideas contrary to man's thinking and the objects that represented them had to be destroyed. Not just Confucianism and Buddhism, but even more so foreign. 이 보세요.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완전 집단 관계예요. 나치 관계 하듯이. 성당들이 다 부수고. 진시황은 명함도 못 내밀어. 저 짓을 했다니까요. 자기 문화유산도 파괴한다고. 불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Monasteries all over the country, as far away as distant Tibet, were ransacked and razed to the ground. 다 홍위병들 시켜 사는 집이에요. 완장 차준다 그러죠, 완장. But elsewhere, most storm groups had free reign. 이 보세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Ideas and smashing bourgeois individuals was quickly forgotten. Over the next few week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Beijing were harangued and severely beaten. Many hundreds died. 我特别记得清楚，就是
젊은 애들이 전화기. including some of my own classmates, otherwise who practiced martial arts, jump up onto the From battlefield. 1928 until he dared to criticize the Germans' great leap forward, was dragged out and publicly vilified. To his Red Guard accusers, Hung was a free antis element, wasteful, corrupt. 이 북한에서 이 인민재판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 Jiang Wen-tian, 그걸 저렇게 the 노인들을 Socialist Party leader in the 1930s, was damned alongside him. Both men had devoted their lives to the Chinese Revolution. 이게 Now, 불과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중국 땅에서. he was undergoing a slow descent into hell. The highest-ranking victims were brought out for public humiliation before mass meetings in a football stadium. They wore placards around their necks with their names crossed out like bombs to execution. Wu Han was a playwright, one of whose works staggered love. The German used it as a pretext to overthrow Wu's patron, the mayor of Beijing, Zhong Zheng. 어쨌든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그 중국 땅에서 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 보면은 아까 홍위병들 봤죠? 홍위병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뉴스 들으면은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민폐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따마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따마 아줌마 부대 들어보셨어요? 따마 아줌마 부대 번역을 하면 아줌마 부대라는 뜻이거든. 이 사람들이 홍위병 이 시대 때 자라난 젊은 아이가 자라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야. 아나무니야, 뭐 광장춤, 뭐 공항 가서 춤을 추지 않나? 봤죠? 부끄러움이 없는 아줌마 세대야. 예? 공항에 가서 춤을 안 추나, 단체로. 열사묘지에 가서 춤을 안 추나. 성공은 그 공항, 뭡니까, 객실 안에서 춤을 안 추나. 말 안 듣는 거야. 갑질이 끝판왕 이 사람 땀하거든. 한번 치면 말도 못 합니다, 지금. 그리고 무식의 끝장이야, 이 사람들이. 공부를 못 했어, 이 사람들이. 그 동전, 우리나라, 요번에 무안에서 사고 났잖아요, 비행기. 새가 들어가 사고 났다 그러죠. 지식이 없는 거야. 동전을 가는 짓도시 나는 거야. 동전을 해가지고, 그 옆에 사람 우연히 발견했어, 그 성분이. 그래, 그걸 이제 수습해가 비행기가 날면 어찌 될 뻔했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물었대. 왜 그 동전을 집었더냐. 이 사람들이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무사히 비행기를 가게 해달라고 동전 던졌다는 거야. 그 정도로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농작물을 이제 하면은 주인 오기 전에 저것들이 다 가져온다, 농작물을. 고구마 다 캐가쁘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봐보세요. 한 지도자가 국민들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대해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해악이 얼마나 크게 끼치냐, 이거죠. 우리나라 그 교육도 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해찬 씨 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교육을 다 막지 않았다 생각해,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지도자가 잘못 판단을 하거나 능력의 문제겠죠. 또 윤리 도덕의 문제, 어떤 뭡니까 자기 이념 가치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핵은 온전히 이런 엄청난 사태로 벌어진다는 거. 그죠? 히틀러가 범한 사건 몇 가지 많이 이야기해 봅시다. 인종우울주의를 이 사람 가지고 있잖아. 아리안족을 우월성, 독일 사람들이 우월성. 그죠? 그리고 소수자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도 도태시켜야 될 사람.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그렇게 죽이잖아요. 스탈린도 엄청난 숙청을 했고, 그죠? 공포정책을 하죠. 그렇게. 이제 반면에 사회적 자산을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죠? 간디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잖아요.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시행이라고 하는 고결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디는 도덕 원칙이 뭐냐? 비폭력을 한다. 내가 항변을 하는데 비폭력으로 진리를 추구한다. 자급자족한다. 소박하게 자기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물레를 돌렸잖아. 간디는, 그죠? 그리고 자기시행의 정신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결국에는 총 맞아 죽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굉장히 인도 사회에 지금도 문제가 많긴 해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그 인도는 그 당시에 그 영국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영국 그 우리나라는 일제 총독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소금은 너희들이 팔지도 말고 전매 못 한다, 너희들이.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한가기 위해서 380km를 걸어가요, 맨발로. 걸어가서 자기가 소금을 직접 만들어요, 거기서. 응? 소금 행진이라 그래요. 유명한 소금 행진 380km를 걸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를 어떤 자기 편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탄식을 했고, 그죠?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검소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료들도 자기가 직접 그거 했어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간디가 원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고,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아프리카 광국 가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준 사람은 그 당시 같은 당대에 살았던 톨스토이였어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해에 그 편지를 주고 받거든. 질문을 주고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톨스토이 영향이 큰데, 톨스토이는 50살 때 러시아 정교회로, 러시아 정교회라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 이 사람이 해결을 하거든. 톨스토이는 굉장히 나도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비폭력, 단순한 삶, 기독교적 무장을 강조한 책,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나 봐요. 톨스토이 책. 그 책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이 원칙을 그 사람이 사는데, 그 간디가 사는데 그 자기 가치로 만들어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아까 소로 이야기했죠. 책이 아주 얇아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한 책이 있거든요. Civil Disobedience라고 하는 책이 아주 얇아요. 이 책이 간디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영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영국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식민지 그 노예제를 해방시킨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펜션을 걸고 노예 폐지 운동 하거든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덕성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열거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자산을 구축한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준 케이스도 멀리 갈 것 없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 우리 다 알잖아. 경부고속도로, 나는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엄청나게 양김이 반대를 했대. 양김이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자동차 한 대 없는 나라에서 무슨 도로를 닦느냐고. 그 굉장히 설득력인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고, 그 당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거죠. 그게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 하며, 또 포철 만든 유명한 사건도 있잖아요. 포항제철, 박태준 씨. 포항제철이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중국에서 아마 왔다 그래, 일본 사람한테. 우리도 포항제철 같은 거 하나 좀 만들어줄 수 없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가 나는 안 된다 그래. 왜 안 되냐? 물으니까 너는 박태준이 같은 인물이 없잖아. 그래. 이야기 하다는 거야. 박태준 씨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어떤 안목, 어떤 능력, 또 미래한 해안이 없으면은, 이런 것이, 있는 민족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론 박지 대통령이 이제 범한 가오도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절박했잖아요. 70년대. 그죠? 60년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오래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등사평도 있잖아요. 등사평. 천안문 사태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은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유명한 구호. 흥묘백묘.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문제냐 이거야. 이념이 뭐가 문제냐 이거야. 자본주의니 공산주의 뭐가 문제냐는 거야. 지만 잘 잡으면 되지. 고양이가 검은 놈이 뭐가 문제고 흰 놈이 뭐가 문제냐 이거야.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런 정책을 뺐거든. 성공했잖아요. 그래가 지금 중국이 경제가 이렇게 올랐은 거잖아요. 등소평 때부터. 이렇게 보듯이 지도자의 어떤 해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화정에서는 우리나라가 공화정이잖아요. 지금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주민들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지금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왕정에 비해서.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다수가. 정당제, 또 선거제. 이런 제도에 의해서 공화정이 운영되는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문제가 뭡니까? 공약난발 하잖아요. 공약난발. 표만 얻으면 되니까. 자기 권력 잡으니까. 이걸 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한테 다르고 내가 세금 국민한테 30만 원씩 주겠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공약이냐. 내가 돈 들어오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벌일 사태를. 그런 이야기 좀 봐야 되고 정치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공약 보라 그러잖아요. 매스컴에서.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면의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능력을 보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유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조그만 조그만 내 주위에 아무렇게도 뭡니까 아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미시한 끝에도 조짐이 다 있다. 조짐이. 사람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이 사람이 무조건 한마디 탁 버틴 패턴에 많이 있는데 일반 그냥 스쳐 지나가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이 사람이 내면 세계를 전부 다 반영하는 거라 이것이. 그런 관점에 보면 내가 누구라고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게 될지, 얼마나 사회적 해악을 받게 될지 우리가 판단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나 하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나라 시대 때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공무원이라도 적극적이고 좀 자기 긍정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임무하게 되면 어떤 유익한 사례. 나 이거 굉장히 늘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네. 뭐 이야기하려는 거 알겠죠? 네네. 우리나라가 이거 자동차 역사가 짧지만 미국도 없어요, 이거. 없었어요. 다른 나라 다 벤치마킹 해간대요, 요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데로 많이 빠져나가봤잖아요, 우리가. 나 이거 굉장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여기 있길, 근데 진짜 누군지도 몰랐어.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이 사람 엄청 많이 구했구나, 이 사람. 정말 의인이다, 이 사람. 이 사람 참줘야 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이 사람 제안했대요, 이 사람이. 안산이가 거기, 들어가고 나는데 사고거리 많이 일어났대.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좀 방안 좀 연구 좀 해봐라 했는데, 이 사람 생각한 게 지금 애가 물감을 가지고 놀더라, 물감. 크레파스 있는 거 가지고 놀더라. 거기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색칠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한 거야. 아니다, 그거 안 된다.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도로에 색칠하는 걸 함부로 못 한다.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좋은 아이들라도. 그런데 밀어붙인 거야. 경찰하고 그럼 안 되지 포기한 게 아니고 경찰하고 소통한 거야. 그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쪽 구간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처음에 해봤더니 사고가 엄청 반으로 줄어들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사례가 돼. 법을 바꿨다는 거 아니야. 법을 바꿔가지고 전 나라에 다 퍼뜨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다 대학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이 말이죠. 작년에 이 사람 훈장 받았대. 결국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눈이 맞아. 이 사람 상 줘야 돼. 그래서. 특허를 못 받아서 돈을 못 벌었대요. 그래. 특허를 못 끌었어. 맞아. 꼭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본인 얘기는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길을 안 쳐다보겠다. 아니 그냥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게 좀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이야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나쁜 사례 한번 볼게요. 나쁜 사례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요거예요. 요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최근에 발견한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 불법 운동. 네? 불법 운동이 아니고 이 공항이 들세대가 아니라는 거지. 철새 도로지라고 영양평가 다 적어놨대 그걸. 여기 지금 들어주면 안 된다. 철새가 들어서 다녔는데 이거 정치인들이 그거 압니까? 공학적으로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밀어붙여 이거야. 표 좀 더 얻기 위해서. 그래야만 안 되고 이런 사태를 벌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런 운명이, 이게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정치 논리가
다 그걸 장악한 거죠. 이거 아세요? 이런 건 예를 엄청 많아요. 용인 경전철 사업 들어보셨어요? 경전철 만들었잖아요. 용인시에서. 지자체장이 그 경량 내세해가지고 적자가 이렇게 돼. 8,500원. 그리고 시민들이 소송 걸었거든. 뭡니까, 시장한테. 그래가지고 일부 성수했죠. 11년간 소송했어. 11년간.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214억을 그 당시 수리했던 사람들 물으라. 이 돈에 비하면, 이게 됩니까? 이 비교가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느냐, 이게. 브레이크를 걸는 데 있어.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못해요, 이런 사태는. 지금 우리나라 세금, 여러분, 세금 많이 가져가잖아. 이딴 짓 하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전국에 이거만 합니까?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적자 보세요, 적자. 다 적자야, 다 적자. 다 선심성공이야, 이거야. 이거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거든.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영어마을, 요, 남한에도 있던데. 7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막 일어났는데 요즘 다 적자예요. 만성적자. 이런 사건들. 또 케이블카 사업 있잖아. 통영에서 케이블카 돈 낸다 그러니까 뭐 4천부터 저희가 전국에 케이블카가 이렇게 많대요. 41대가 이렇게 지금 운영된다는 거야. 네? 또 지리산에도 놓겠다는 거 아니야, 또. 지나갔네요.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또 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비관한 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아무로 이게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는 작지만 예상되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문제만 던집니다. 내가 해결책을 찾아줄 수는 없고,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내가 꼭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도자의 어떤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전도해야만 되는가? 예수 믿게 해야만 되는가? 예수의 팔로워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시피 우리의 삶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거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딱 1시간 반 만에 마쳤네요, 내가.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도 이것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그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